고대 역사로부터 동서양의 역사와 문화는 서로 교류하며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주로 동양에서 서양으로 많은 문화와 기술들이 서양으로 전해졌죠.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 세계의 중심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옮겨가는데요. 바로 15세기 초부터 17세기경 약 2세기에 걸친 대항해 시대를 기점으로 서양이 아시아나 중동보다 문화와 경제적으로 더 우위에 서게 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포르투갈과 스페인, 그 뒤를 이은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 해양 진출 이후 서양과 동양의 교류가 본격화되면서 신대륙과 태평양이 지도 위에 추가되었고 세계는 근대사로 흐름이 바뀝니다.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결정적 원인 중 하나는 동양의 물건들 중 향료와 후추와 같은 향신료였습니다. 유럽인들의 식사 중 메인 요리였던 고기는 보존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죠. 지금처럼 냉장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향신료가 방부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향신료의 원료인 식물은 유럽 기후에는 맞지 않아 재배하기가 힘들어 아시아로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었죠. 향신료는 당시 은과 거래가 될 정도로 귀중한 상품이었습니다. 주로 북이탈리아 사람들이 아시아로 건너가 현지에서 향신료를 입수하고 유럽으로 들고 돌아왔죠. 그런데 15세기 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장악한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 무역을 차지하면서 동방 무역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슬람 상인들이 독점하면서 유럽으로 유입되는 향신료가 줄어들자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유럽인들은 향신료를 얻기 위해 아시아로 갈 수 있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려 합니다. 마침 베네치아 상인 마르코 폴로의 아시아 탐방 기록인 동방견문록이 히트를 치면서 유럽인들은 먼 바다 너머의 아시아에 대한 신비감이 더욱더 고조되었습니다. 또 나침반이나 항해술의 발전이 넓은 바다로 진출하는 충분한 여건이 되었죠. 하지만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배를 만드는 비용과 선원들, 그리고 식료품 등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나설 수 없었습니다. 결국 큰 힘을 가진 국가의 왕들이 항해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들 국가들은 아시아와의 무역 교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기독교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대의 명분을 내세워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됩니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발빠르게 해양으로 진출한 국가는 포르투갈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지정학적으로 긴 해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항해술이 발달했는데요. 지중해 서부는 베네치아와 제노바가 독점하다시피 했고 동부와 남부는 오스만 제국의 세력들이 차지하면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변방의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로 시선을 돌려 아프리카를 돌아서 동방으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1415년 포르투갈의 주왕 1세의 셋째 아들 에니크 왕자는 대항해 시대를 연 주역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북부에 있는 이슬람 왕국의 전략적 요충지인 세우타라는 마을을 기습 공격하여 유럽을 놀라게 했는데요. 그는 아프리카 대륙의 전초기지를 얻어 많은 해양에 대한 여러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다짐합니다. 포르투갈의 미래는 바다에서 찾아야 해 하며 대서양의 남쪽으로 진출할 야망을 키우죠. 에니크 왕자는 세우타 원정을 성공시키고 원정에서 돌아와 교황으로부터 기사단 단장으로 임명됩니다. 그는 더 많은 자재를 투입해서 아프리카 추가 진출을 시도합니다. 에니크의 도전을 계기로 포르투갈의 해외 팽창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고 아시아와의 해양 교역을 탐구하는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에니크는 여러 번의 항해 끝에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믿었던 세우타로부터 남서쪽에 위치한 보자도르 곳을 넘는 데도 성공합니다. 아무도 넘지 못했던 그곳을 에니크의 열정으로 도달한 것이었죠. 그는 바다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미지의 세계를 불안해하지 않아 에니크 항해 왕자라고 불렸는데요. 죽기 전까지 탐험 사업에 몰두하고 사그레스의 해양연구소까지 만듭니다. 15세기 중반 에니크의 해외 개척으로 시작된 항해 시대 초기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양국에서 거의 이익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두 나라의 항해 성공을 지켜보던 영국과 네덜란드 그리고 타 서유럽 국가들도 해외 개척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위기감을 느낀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두 양국 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약속을 맺기로 하죠. 그 중개를 모든 기독교 국가의 정점에 있었던 로마 교황청이 중재에 서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유럽에서 인도로 향하는 해양을 각각의 세력 범위로 분할하여 결정하는 강화 조약을 맺는데요. 서로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새롭게 발견되는 땅을 나누어 동쪽은 포르투갈이, 서쪽은 스페인이 영유하기로 한 것이죠. 이렇게 16세기 포르투갈은 동방 항로를, 스페인은 서쪽으로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진출합니다. 포르투갈의 동방항해는 순조로웠을까요? 항해왕 에니크의 사후 주춤했던 항해에 활기를 불어넣은 인물은 주왕 2세였습니다. 그는 왕위에 올라 에니크의 해외 진출 정책을 계승하는데요. 아프리카 남쪽 땅끝인 희망봉을 발견한 계기로 다시 한번 탐험대를 조직하여 희망봉을 돌아 인도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성공시킨 주역이 포르투갈인 모험가 바스코 다가마였습니다. 그는 1489년 아프리카를 따라 희망봉을 거쳐 드디어 인도 항로를 발견하는데요. 출항 11개월에 걸쳐 거친 풍랑을 이겨내고 인도 캘리컷에 도착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서부 지역을 남하하여 동방과 교역을 하고자 했던 에니크 왕자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고 포르투갈의 황금 시대를 열게 해준 사건이었죠.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고 70년 가깝게 진행되어 온 인도에 대한 신항로 개척이 수십 년의 노력으로 마침내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스페인의 항해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바로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탐험가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서양 서쪽으로 항해하면 틀림없이 인도에 도달합니다. 하며 포르투갈 왕에게 지원을 요청하는데요. 포르투갈은 아프리카에 힘을 주력하는 시기라 지원을 거절합니다. 콜럼버스는 포기하지 않고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에게 항해 상업 계획을 설명하며 후원을 제안하죠. 이사벨 여왕은 콜럼버스의 제안에 호의적이었지만 당시 전쟁 비용을 감당하느라 재정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거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외 개척 사업에 앞장서는 기회라 생각하고 이후 콜럼버스가 제안하는 계획을 받아들여 산타페 협정을 맺습니다. 콜럼버스를 신대륙의 총독으로 임명하고 신대륙에서 획득한 금과 은 등의 10분의 1을 소유하며 그의 자손 대대로 명예를 물려준다라는 파격적인 조약이었죠. 산타 마리아 등 배 세척과 물자를 지원받은 콜럼버스는 망망대해로 떠나 대서양 서쪽으로 항해하는데요. 그는 지구의 둘레를 실제보다 1만 킬로미터 짧게 계산해버린 실수로 인해 항해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항해에 지쳐버린 선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려는 쯤 드디어 육지를 발견하는데요. 육지에 상륙한 콜럼버스는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 너무나 반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구세주를 의미하는 산살바도르라 명명하죠. 동양이 아닌 서쪽으로 오인하여 인도의 일부라 여겨 서인도라는 호칭이 생깁니다. 그곳에서 대면하는 원주민들에게도 인디언이라고 불렀죠. 그는 향신료를 찾는 데 실패했지만 대서양 항로를 발견한 것으로 만족하고 귀국합니다. 그 후 3차례에 걸쳐 신대륙을 다녀왔고 그는 죽는 날까지 자신이 인도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죠. 결국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신대륙을 발견하는 데 그치지만 서인도 항로의 발견으로 아메리카 대륙의 활동 무대가 되었고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 경영을 이루게 되죠. 미국 대륙에서 재배되고 있는 감자, 옥수수 같은 야채와 담배, 고추, 코코아 등이 전 세계에 퍼졌고 금과 은이 유럽에 대량으로 유입되어 큰 부를 이룹니다. 1492년부터 1502년까지 4차례에 걸쳐 대서양 탐험을 강행하여 스페인은 많은 부를 쌓게 되고 국력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또 그 외에 포르투갈의 탐험가인 페르디난드 마젤란도 스페인 왕으로부터 새로운 항로 개척의 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어 하며 1519년 3년이란 세월에 걸쳐 항해를 하는데요. 그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선원들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배를 타고 서쪽으로 떠난 지 2달이 지나 남아메리카 대륙을 돌아 나왔는데 제일 큰 바다 태평양을 마주하게 됩니다. 태평양이란 이름은 평화로운 큰 바다라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었죠. 마젤란의 함대는 태평양에서 100일 동안 육지를 찾지 못하고 바다 위를 떠다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배가 난파하기도 하고 폭동이 일어났으며 위생 문제로 질병에 시달리기도 했는데요. 배 위엔 화장실이 없어 배 선단에 볼일을 보다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배 5척 중 한 척은 침몰하고
한 척은 도망가 남은 세 척으로 항해를 이어나갑니다.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마침내 필리핀 동쪽의 외딴 섬 괌에 도착합니다. 그해 4월 마젤란은 필리핀의 막탄 섬에 도착하지만 필리핀 원주민과 전투를 벌이다 전사합니다. 나머지 선원들이 항해를 멈추지 않고 희망봉을 돌아 스페인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는 비록 살아서 스페인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동쪽으로 항해를 떠나 태평양을 가로질러 세계 일주를 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으며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세상에 알려집니다. 이와 같이 대항해 시대의 최강이었던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격전을 벌이며 해외의 영토를 넓혀가 마침내 극동까지 도달했습니다. 1580년 포르투갈은 왕위 계승자 단절에 의해 잠시 스페인에 통합되기도 하는데요. 그로 인해 스페인은 포르투갈이 소유하고 있던 영토를 차지하고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됩니다. 이때 스페인의 영토는 세계 각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태양이 오르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대영 제국의 칭호 중 하나였던 해가 지지 않는 제국도 원래는 스페인 제국을 이루는 말이었습니다. 그 후 스페인, 포르투갈과 후발주자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에 의해 격렬한 세력 다툼이 벌어지는데요. 무역 식민지 획득의 전쟁뿐만 아니라 각국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종교전쟁도 유럽 각지에서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이 시기에 일어난 전쟁을 30년 전쟁이라 하는데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면서 유럽 각지에서 30년 계속된 국제 분쟁은 결국 막을 내리고 이후 서로의 영토를 존중하고 침략을 피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확립됩니다. 그와 동시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대항해 시대도 종료하게 되죠. 유럽의 대항해 시대는 구대륙과 신대륙이 최초로 본격적인 교역이 시작되고 이후 유럽 제국주의의 시발점이 되는 시대라 빛과 어둠이 동시에 공존하던 세계의 대전환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신항로 개척으로 유럽에는 화려한 성과를 가져온 반면 아프리카 흑인의 잔혹한 대서양 노예무역이나 원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이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콜럼버스는 신대륙 탐험 이후 원주민들에게는 침략자나 학살자였기 때문에 약탈자란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럽 이외에 중국의 명나라 시대에도 7차례에 걸친 대선단 항해도 있었고 각 지역에서 해상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항해 시대란 단어는 유럽인의 관점에서만 바라본 편협한 용어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대항해 시대가 회자되고 있는 것은 탐험가의 돋보였던 정신이었습니다. 공포와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보다 먼저 용기와 도전 정신을 보인 애니크 왕자. 그리고 왕에게 여러 번 거절당해도 항해를 포기하지 않았던 콜럼버스. 목숨 걸고 극한 상황을 이겨내 세계 일주를 이루어낸 마젤란. 이들을 비롯한 여러 탐험가들이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 도전하였기에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를 찾지 않았을까요? 정리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